굳이 욕먹어가면서 굳이 리스크 져가면서 매도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엑시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투자하시더라도 알고 하시자. 그 증권사 레포트를 네. 공인중개사에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네. 부동산 거래하러 갈 때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덕방 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덕방 사장님이,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서울 강남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어디 저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실까요? 신경 아니죠. 안 쓰죠. 네. 아니면 서초 쪽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저쪽 반포 쪽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죠. 네. 나한테 나와 있는 매물을 잘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소개해주고 지금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 또 예를 들어서 한 지금 시가가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5억에 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10억 2천에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럼 10억 2천에 내놓은 것부터 보여주잖아요. 거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부터 소개를 해주겠죠. 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주겠죠. 네. 예를 들면 이 집주인은 누구였고, 개를 키웠었고, 뭐 집 상태가 어땠고, 몇 년을 살았고, 그리고 특히 이 집에 살면서 사업이 대박이 나서 이사를 가서 지금 복이 든 집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는 거는 거래가 될 만한 주식, 그것도 자기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될 만한 주식, 그렇게 해서 자기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될 만한 주식을 리포트로 써서 발간을 하는 게 네. 앞에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리포트만 봤을 때는 진짜 그 기업이 리포트 안 나온 기업보다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증권사 이해관계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 그냥 그 바닥의 생리다라는 걸 좀 알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더 적합한 거는 뭐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증권사의 이해관계랑 있지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이쪽에 레포트를 내서 이쪽으로 네. 약간 유도할 수 있는 게 전부는 아니어도. 그렇죠. 전부도 아니겠지만 물론 일부의 이야기인데 또 일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상장 주관사라고 네. 이제 IPO를 증권사가 주관을 해서 기업을 상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증권 신고서 써주는 것부터 아니면 이제 매출하는 거 모집하는 거 다 대행을 해주는데 상장 이후에도 그 증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써줍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커버해 드릴게요. 네. 호재 있을 때 잘 될 때 목표 주가를 높이거나 관련된 리포트를 해서 계속 커버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기업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업이 상장을 했다라는 의미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본을 또 조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CBBW 같은 매자닌,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다 대행해주고 중개해주는 회사가 바로 증권사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한 5조 원짜리 회사가 상장을 했어. 근데 이 회사가 한 3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을 하면은 이 회사가 증권사가 그걸 중개를 해줘. 그럼 거기 수수료 몇 퍼센트만 또 먹어도 생기는 수십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포트를 써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이야기고 그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좀 생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증권사도 돈을 벌어야. 그럼요. 그렇죠. 돌아가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다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제1의 목적은 이윤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네. 돈 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요즘에도 또 뭐 금감원 통해서 이야기 나옵니다만 증권사 너무 매도 리포트가 안 나온다. 왜 우리는 다 매수 일색이냐? 당연하죠. 그렇죠. 매도 리포트는 돈이 안 되고 매수 리포트를 써야 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매도 리포트를 써서 돈이 되는 환경이 됐다. 쓰지 말라고 해도 쓸걸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도 리포트를 쓰면 어떻게 되죠? 애널리스트가 죽일 놈이 되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욕먹고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네. 연기금한테도 욕먹고 특히
그 기업한테는 출입 정지를 당해요. 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네. 아니 저기 뭐야 웅달 연구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열심히 브리핑 해드렸더니 음. 매도 리포트 쓰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기업 관련된 혹은 그 산업 관련된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욕 먹어가면서 굳이 리스크 저가하면서 매도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돈 벌기도 바쁜데.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IPO 네. 처음에 이제 그 기업 가치 산정할 때도 보니까 네. 그 증권사들이 붙는데 그 기업이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높게 써주려고 경쟁하는 모습도 담겨 있더라고요. 아 이게 참 씁쓸한 현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사를 상장을 합니다. 네. 근데 증권사 두 곳이 경쟁 붙었어요. 붙었어요. 근데 웅달 증권사에서는 몸값 3천억 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와이스트리트 증권에서는 저희는 한 4천억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대주주가 누구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4천이죠. 당연히 더 높은 몸값 받아주겠다는 증권사를 택하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증권사들의 그런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주관 계약을 하는데 상장 주관 계약이 되게 많이 파기가 돼요. A 증권사랑 IPO 주관 계약을 했다가 네. 파기가 됩니다. 우리가 더 해주겠다. 네. 근데 이게 계약은 계약인데 별로 구속력이 없대요. 그거 가지고 우리 상장 주관 계약을 깼으니까 우리가 소송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증권사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 다른 기업들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선례가 그렇죠.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는 이 증권사의 또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잠재 고객하고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떤 기업들은 IPO 상장 주관사를 거의 한 2년 전, 3년 전에 계약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전에 주관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6개월 전에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게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 받아주는 증권사여서 바꾸기도 하고 뭐 업무 처리가 미진해서 바꾸기도 하고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 역시 돈이 되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증권사도 이 해당 기업의 몸값을 많이 받아야만 상장 주관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수수료율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 1,000억 원으로 해서 받는 것보다 1,500억 원으로 해서 받는 게 수수료율이 50%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값을 더 높이 받는 게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그 테마주 같은 스토리에 네. 따라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띄우려고 하는 그런 거에 조금은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네. IPO 그 신규 상장주들이 난리잖아요. 첫날 400%까지 네.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럴 때 IPO 하면서 몸값을 더 높게 책정하는 몸값의 거품이 더 많이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이걸 또 이제 산식이 있는데 그래도 근래에는 금융당국에서 기업들의 공모가 산정할 때 공모가 기업 가치에 관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산정하는 게 상장 주관사 즉 증권사입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300억 올렸고 동종 기업들이 PER 10배를 받으니 이 회사는 3천억 원의 가치가 맞습니다라고 쓰는 게 교과서적이죠. 그렇겠죠. 근데 이 회사 대주주는 우린 최소한 5천억 이하면 상장 안 할 거예요. 5천억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논리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300억을 올렸지만 내년에는 한 450억, 500억 영업이익을 올릴 거예요. 네. 라고 카운팅을 하는 거죠. 혹은 멀티플을 바꾸는 거죠. 네. 비교 기업,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은 이렇게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 비교 기업들 대상으로 끌고 오면 이 회사도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가 완성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업 가치를 먼저 정해놓고 네. 역으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좀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잘못 들어갔다가 네. 지금도 그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한 주식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도 뭐 따상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상장 첫날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260%가 아니라 400%까지 커졌잖아요. 저는 이것도 금융당국에서 되게 잘못했다고 보는데 금융당국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따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자석 효과가 있어서 시초가 더블
여기서 상한가. 그래서 260%니까 사람들이 따라 붙는다라고 해서 이 룸을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안 따라 붙는다? 안 따라 붙겠지? 좀 자석 효과가 사라지겠지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400% 가는 종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투기의 민족. 벌써 맞아요. 유튜브 썸네일에 벌써 400%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사 기사들이 기존에는 음, 따상 가나, 음, 따상 기대주였다면 이제는 400% 가나, 음, 400% 혹시 400% 기대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기업 가치고 뭐고 시가총액이고 모르겠고,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은 초반에는 시가총액이 작을 수도 있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팔 사람들은 구주를 갖고 있는 일부밖에 없고 살 사람들은 많이 몰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균형이 심해져요. 네. 상장 초반에는. 음. 참 그냥 투기판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이거 너무하다 싶은 네. 게 그 대주주분이 상장시킨 다음에 자기 주식 그 기간을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딱 그때 보유 기간만 딱 지키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 보호 예수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대주주니까 상장 이튿날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최소한 6개월 혹은 1년, 때때로는 이제 한국거래소에 더 길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장님 옛날에 M&A 많이 하신 선수잖아요. 회장님은 1년만 보호예수가 아니라 더요. 2년, 3년까지 거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극히 드문 사례고 대부분 대주주는 한 1년 정도예요. 근데 1년이 지나자마자 본인 지분을 매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말은 되돌려서 보면은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팔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네. 뜻이에요. 그리고 비상장일 때 회사를 파는 것과 상장 상태에서 회사를 파는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받을까? 그렇죠. 네. 상장 프리미엄도 있고 또 상장에서 팔면은 물론 이제 대주주는 대주주 그 양도세율이 따로 있지만 다른 일반 주주 혹은 같이 지분을 갖고 있는 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장했을 때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상장 프리미엄이 더 생기는 거죠. 와, 어마어마하겠네. 그리고 또 경영권을 넘기는 거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최소한 30%에서 한 100%까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비상장 상태에서 이제 M&A 선수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됐든 증권사가 됐든 아니면 부티크가 됐든 아유 회장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하셔야죠. 저희가 좀 회사 알아봐 드릴게요 M&A. 네. 근데 이걸 또 아는 사람은 그래? 그 1년만 기다려봐. 상장하고 팔게. 이렇게 되는. 그러면 당장 쟤네가 500억 든다는데 나는 1000억에 팔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O 상장이라는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대주주만 그러냐? 사실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 비상장 투자자들의 제1의 목표가 뭡니까? 상장해서 엑시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저기 엑셀러레이팅 시절부터 해서 뭐 엔젤 투자자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워서 상장시켜서 엑시트하고 또 다시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해주고 기업을 키워주고 이런 선순환도 네. 굉장히 좋은 이유기는 합니다만 일단 목적 자체는 상장하면은 우리는 팔고 나간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따상 가다 300%, 400% 네. 거기 막 따라 붙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팔 준비를 하고 있고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수익을 내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그 선수들 중에서는 아니라고 나는 이 기업을 더 오랫동안 이끌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막상 딱 그 기간이 되니까 바로 팔고 나가시는 분들. 처음에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다 정말 이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기간 투자할 겁니다라고 해요. 네. 근데 당장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2배 뛰었어요. 네. 그리고 막 시초가가 300%, 400% 뛰었어요. 네. 안 팔겠습니까? 네. 저 같아도 팔죠. 여러분은 혹시 그날 안 팔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투자를 했으면은 팔아서 차익을 챙기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엑시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투자하시더라도 알고 하시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니까 너무 순진하게 진짜 기업의 순수한 그런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만 보고 다가서는 거는
근데 약간 저도 이런 책을 쓰고 여러분께 좀 아무도 믿지 마시라 주의하시라 이런 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더 잘 아시는 분들은 혹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쥐를 밟듯이 그냥 상장 첫날 사서 100% 200% 수익 내신 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장땡일 수도 있어요. 야 이대호 기자 네가 뭐 10몇 년 취재하고 이런 책 썼다며 조심하라고. 나는 상장 첫날 그래서 100% 수익 내고 나왔는데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아. 그럼 제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 아 네. 네. 근데 그냥 이 바닥은 그렇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장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모르면 네. 그래도 한 번 당할 수 있잖아요. 크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상장 첫날 300% 400% 올랐다라는 거는 이 기업 가치 산정을 잘못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0억짜리가 상장 첫날 4,000억이 됐는데 애초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비이성적이거나 상장 주관사가 값을 잘못 매겼거나 그렇겠네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나도 알아. 근데 상장 첫날 100% 200% 뜨잖아. 근데 떴다가 400% 갔다가 200% 상승으로 마감을 해도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알아. 대신에 나는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거기다가 2천만 원만 투자할 거야. 난 이거 잃어도 별로 데미지가 없는 돈이야. 그냥 2천만 원으로 짤짤이 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이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 누구도 뭐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고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 실전 투자 대회와 수수료 평생 무료가 노리는 것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증권사가 그 수수료 부분이 좀 수익이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그게 또 수익 모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한 2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의 수익 모델이 거의 대부분 거래 수수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수수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예요. 네. 인터넷 전문 증권사도 등장을 하고 수수료가 0.15였는데 0.015로 10분의 1로 낮춘 증권사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도 또 경쟁을 하고 1년 무료, 3년 무료, 나중에는 평생 무료 네. 이런 이벤트까지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수료만으로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뭐 3년 무료, 평생 무료를 하더라도 그 증권사들은 그래서 그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랩이 됐든 펀드가 됐든 연금 상품이 됐든 그걸 더 추천을 하는 거죠. 당신은 어차피 우리 증권사에 수수료를 안 내니까 금융 상품이라도 가입하죠. 더 많이 이제 팝업을 띄우는 거죠. 아니면은 신용융자, 신용을 쓰십시오. 인생 한 방입니다. 레버리지로 빠르게 가야죠. 지금 언제 그 속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자 장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통해서 못 버는 거를 다른 수익으로 이제 보전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또 하나가 아까 잠깐 그 수익률 대회, 네. 실전 투자 대회 이런 거 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실전 투자 대회 아마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20등, 35등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1등. 심지어 4등, 5등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무조건 1, 2,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1, 2, 3등. 그래야지 삼성증권배, 미래에셋배, 한투증권배 대회에서 내가 2등 했다, 1등 했다. 이거를 어디 나가서 내가 마케팅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모 아니면 도예요. 극단적인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극단적인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잡기. 그래서 장 초반에 한 7% 급등 출발을 해도 이게 15% 20% 갈 것 같아요. 그냥 확 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보합을 내려서 마이너스 7%가 되더라도 무조건 극단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전을 합니다. 하루에도.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증권사가 깔아놓은 그 증권사의 신용융자를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는 신용융자가 되는 대회 안 되는 대회 있고 뭐 다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500% 수익률 1000% 수익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근데 한 달 만에 제가 30%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연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등수로는 한 153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음. 1등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가 판을 깔아놓은 게 그 다음에 그 증권사는 그 자체 증권사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 1등한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실전 투자대회 1등을 하셨습니까? 음. 그러면 엄청난 이제 회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매매를 하면 뭔가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거죠. 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 증권사는 매매거래 수수료, 신용융자, 이자로 더 수익을 극대화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1등 하신 분의 그런 네. 방법을 일반인 분들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죠. 아. 예.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저기 옥타곤에 올랐을 때 네. 어떤 상대가 올라오건 주짓수가 된 건 모든 격투기를 다 동원을 해서 누구든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분들이 1등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 저 사람 저기서 1등 하네? 나도 권투 좀 했는데 올라가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엄청난 극과 극 도안이면 뭐를 해야 1등, 2등, 3등 안에 드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음. 그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두 번 참여해서 한두 번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10번, 20번, 30번, 아. 100번 참여를 해서 그 중에 한두 번 1, 2, 3등 들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상패, 트로피, 찍은 사진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출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의 투자 대회일 수도 있고 네. 실전으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1억짜리 레벨도 있고 1,000만 원짜리 대회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열심히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웅이사님도 내일부터 모든 증권사 실전 투자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3등 안에 들었다. 이걸로 봐라. 웅달 책방 웅이사님이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볼 때는 진짜 1등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누가 그럼요. 됐든. 그럼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매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다 확률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네. 뭐 이렇게 충격적인 게 많으세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한국거래소 네. 그 동학개비 열풍이 불었을 때 한국거래소가 웃는 그것을 지울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거래소가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한국거래소의 주요 주주들이 네. 증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네. 한국거래소가 네. 공공기관이거나 그러니까요. 뭐 정부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거래소 그냥 민간 회사입니다. 민간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데도 네. 상장이 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막 유럽에 있는 거래소를 또 인수하기도 하고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네. 뭐 이렇게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코인 거래소들 민간 회사잖아요. 그런 거래소예요. 네. 다만 법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한국 거래소 단 하나를 인정해 준 유일한 거래소예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대체 거래소라고 해서 한국 거래소랑 경쟁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를 좀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한국 거래소도 주주들이 있는 주식회사예요. 비상장 주식회사예요. 아, 한국 거래소 참 주식 좀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KB증권이 한 6.4%, 메리츠증권이 5.8%, NH투자증권이 5.45% 이렇게 단자리 수기는 해요. 그래서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하는데 그 거래 수수료 중에 일부가 한국거래소로 가고 상장할 때도 기업들이 수수료를 냅니다. 상장 수수료. 그래서 상장이 많이 될수록 거래소는 좋아요. 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지수 같은 걸 만들어요. KRX 무슨 지수? 네.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지수, 네. KRX 300, 코스닥 150 이런 지수 있죠. 네. 그런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펀드를 만들었다. 혹은 ETF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수수료로 지수 사용료를 한국거래소에 줍니다. 그런 게 한국거래소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네. 혹은 이제 파생상품 시장도 있죠. 선물 옵션.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많이 버는 게 한국거래소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한국거래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학개미 때 그렇게 됐던 거죠. 그게 2020년도 한국거래소의 영업이익이 네. 1979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2천억 원에 육박을 했고 네. 이게 1년 전보다 135% 급증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2020년도에 동학개미 운동 막 열풍 불면서 네. 거래 폭증했을 때. 음. 예. 근데 2021년도에는 음. 그 후에 그 전년도에 약 한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잖아. 1년 뒤에는 4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와. 더블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이게 상장사로 따지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엄청난 수익을 거둬서 그때 한국거래소 임원들이 약간 눈치로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려도 돼? 그래서 20년도에도 그렇고 일부 한 연말쯤에는 거래 수수료 우리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아 진짜요? 엄청나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한국 한국거래소가 받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선언을 했을 정도예요. 3분기까지가 너무 커서.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건 이제 회원사들이 내는 수수료거든요. 회원사들이 냅니다. 그래서 회원사라고 해도 또 어차피 주주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익이 있으면 이거 배당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에 배당해 주고. 예, 한국거래소도 그 수익 중에 일부를 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2020년도에 약 496억 원을 배당을 했고 21년도에 687억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와. 예. 그럼 이렇게 배당을 하고 이러면 단타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로만 따지면 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모든 유관기관들이 사실은 그래요. 네.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정해 놓은 단 하나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정감사도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를 많이 보죠. 우리가 수익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국거래소 임원 중에 꼭 금감원 출신,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또 내려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당국의 눈치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좀 질문 드렸던 그 기업 리포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그런 리포트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를 했어요. 네. 그 증권사의 리포트를 꼭 보유를 했는데 이걸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게 해야 돼야 네. 또 회전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뭔가 회전할 수 있게.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게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에 빗대서 말씀을 네. 해드렸는데 거래량을 일으키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매물을 소개해야 돼요. 지금 옹이사님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저걸 팔고 다른 주식을 사야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규 추천주가 나가는 겁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오늘의 추천주, 그리고 이제 콜 돌린다고 하는데 콜이 나왔다라는 건 이 종목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걸 계속 보여주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놓고 또 사니까. 그래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네. 그래서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 증권사의 섹터별 탑픽, 증권사의 추천주,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군요. 그럼 그 탑픽 이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까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가장 좋은 걸 꼽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상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저쪽 상가랑 어느 게 좋은지 조금 저울질. 근데 마침 전문가가 저쪽 수익률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거예요라고 찍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판단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탑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탑픽이 다 맞는 거는 아니고. 예, 참고만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 고맙습니다. 외에도 정말 많더라고요. 뭐 진짜 뭐 인기 투표가 된 베스트 애널리스트 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애널리스트를 꽤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1년에. 맞아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이력으로 또 오랫동안 쓰기도 하시고 네, 또 펀드 매니저랑 또 이렇게 유착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있죠. 선행매매 이슈도 다뤄주시고 M&A 네, 뭐 개미를 낳고 싶었던 300원 유튜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책을 통해서 아유, 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꼭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적응을 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이런 뭐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저희가 투자는 꼭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근데 진짜
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인데 진짜 여의도 선수들은 약삭 빠릅니다.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이 시장에서 또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바닥 생리를 더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냥 정직하게만 우둔하게만 그냥 꾸준히만 한다라고 해서 될까? 라는 그런 의미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켜서 팔고 나오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도 많이 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여의도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픽이 되고 콜이 많은 종목. 그럼 그때 시세가 또 분출이 마침 되기도 해요. 근데 또 그걸 듣고 사면은 또 물리기도 해요. 그럼 과연 그때 돌았던 그 콜은 뭘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속고 속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꼭 그렇게 콜을 돌린다라고 또 보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조지 소로스의 그 재규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조지 소로스가 어제 한 말과 내일 하는 행동이 가장 빠르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인사라고 꼽힌대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속성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오늘 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삼성전자의 콜을 받는데 애플에게 납품을 한대. 이 소문이 돌아요. 섹시해지죠. 확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15% 올랐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주가가 10,000원일 때와 11,500원일 때는 이게 또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또 다 반영된 이야기네.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5% 10% 늘어나는 건 지금 하루 만에 반영이 됐네.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뭐야 어제 그 애플 이슈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일 그렇게 다 파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하지. 하루 만에 15% 올랐잖아. 나는 연 수익률 목표를 15%로 가는데 하루 만에 15% 20% 올랐으면은 까줘야지라고 표현을 해요. 깐다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전 되게 그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그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애플 이슈 보고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근데 그 이후에 또 흘러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걸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정답일까? 와, 저 친구들 엄청 빠르네. 전업 사무실에서 막 3명, 4명, 5명, 6명 막 이렇게 탐방 다니고 컨콜 받고 맨날 주담 통화하고 하면서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취급빠지고 하네. 근데 일개 개인 투자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MTS 보면서 매매를 할 때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저도 그냥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 그 얘기 좀 해드려야겠다. 아까 그 회전율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심지어 또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도 회전이 많이 될수록 주식을 많이 샀다 팔았다 할수록 좋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많이 샀다 팔았다 하면 매매를 많이 하면 과연 수익률이 좋아질까? 그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비례. 예전에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제가 책에 좀 인용을 했고 지금 이제 화면에 아마 보여주실 텐데 이거는 NH투자증권에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익률하고 회전율을 보여준 거예요. 맨 위에 나오는 20대 5,248이라는 숫자가 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100%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전체 자금 한 바퀴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한번 1억 원어치 사고 팔면은 100%가 되는데 5,248%라는 건 1억 원을 52억 원어치 거래했다라는 겁니다. 52번 돌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100만 원을 가지고 5,200만 원어치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수익률이 어떻다? 20대가 10.45%. 근데 보세요. 10.45%라는 수익률이 결코 낮지는 않아요. 근데 60대 이상이
1757%의 회전율을 가지고 23% 어르신들이 두 배네요. 그냥 묵직하게 하셔서 오히려 2배 수익률을 내셨어요. 와. 근데 저때 뭐 20%대 수익률이면 잘한 걸까? 음. 아닙니다. 2020년 기억해 보시면 코스피가 30% 넘게 올랐을 때예요. 그래요. 그냥 가만히 코스피 지수만 따라가도 30% 벌 수 있었던 시장에서 네. 5200%의 회전율. 내가 갖고 있는 전 투자 자산을 50번 넘게 돌려서 코스피의 3분의 1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세금과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냈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예. 스트레스도 있었고. 근데 저것도 성별로 발라서 보면은 지금 맨 밑에 나오고 있는데 20대 남자의 저 당시 수익률이 3.8%밖에 안 돼요. 와, 여자분들이 다 저걸 상쇄시켜 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보다 젊은 남자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회전, 매매만 더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았느냐? 30% 오른 시장에서 3.8%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때 남자들의 회전율이 6,800%입니다. 6,800% 뭐냐? 1억을 68억 원어치 거래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6,800만 원어치 거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100만 원을 6,800만 원어치 사고 팔아서 3만 8천 원 벌었다라는 겁니다. 웃기죠? 야, 그렇군요. 근데 저 사이에 낸 세금이며 수수료며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여자분들이 연령대에 차라리 더 나아요. 잘하시네요. 네, 차라리 더 나아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런 거 보면은 뭐 미국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S&P 500 그냥 차곡차곡 맞아요. 모아가는 버핏이 게 이야기하듯이 시장 예. 표준을 따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네. 프리마켓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프리마켓? 네, 뭐 아까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오전 낮에도 하는.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정규시장 9시부터 3시 반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외 거래 네. 그 정도로 끝나는데 미국은 그 시간외 거래가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거의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3시간인가? 거의 24시간 가깝게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증권사들은 해외에 있는 증권사랑 제휴를 맺어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점점 더 그걸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거의 뭐 그냥 12시간이었다가 지금 막 16시간, 막 20시간 이상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의 코인처럼 24시간 사고 팔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증권사들이? 회전율. 그렇죠. 매매 회전을 일으켜야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특히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면 코스피 코스닥 사고 파는 것보다 나스닥 S&P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파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프리마켓을 많이 홍보하는 거죠. 여러분 오후 5시에도 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내내 밤에도 뭐 해외 주식을 언제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홍보하는 거죠. 근데 그 꼭 편리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이제 낮에도 오전에도 잠 다 주무시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매매 회전율을 높여야 그렇죠. 거기서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미국 해외 거는 0.1, 뭐 0.7, 뭐 비싸요. 0.07 이러더라고요. 비싸요. 예. 국내는 0.01로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수수료에 수익률이 그냥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국내 주식처럼 뭐 예를 들어 몇천 % 회전을 해봐요. 그리고 꼭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증권사 HTS나 이런 데서 보면 나의 이제 계좌 상세복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도 돼요. 내가 1년 동안 수수료, 그다음에 세금 네. 얼마 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까무러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국자였나? 주식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금은 팔 때 한 번 냅니다. 네. 근데 거래 수수료는 살 때 팔 때 각각 내요. 유관기관 수수료도. 그러니까 2번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모이잖아요. 회전율이 수천 % 되면은 장난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과 수수료로 내고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데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이 없고 따로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모르는 그죠. 거지. 잘 눈에 안 띄죠. 해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재테크 처음 시작이 가계부 이렇게 저축 네네네네네. 소비 이렇게 일일이 적듯이 그렇게 네. 한번 해보면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대표님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그 우보말리라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음. 저기 이제 약삭 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이해관계와 또 직결이 되고 내가 모르면 당할 수도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약삭빠른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가 되고 그냥 보자 하면 보자기가 된다라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구두발 밑에 밟히는 개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좀 한 번쯤은 봐주시고 이 바닥의 생리.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증권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나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걸 좀 아쉽사. 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제가 적용점을 하나 제 네네네. 개인적으로 실천할 거를 네. 한번 뽑아본다면은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하려고 하면 네. 저는 대표님 책은 꼭 한번 읽어보면 되게 아유, 좋을 고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좀 왜냐면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 장기 투자 막연한 장기 투자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접하고 나면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기 투자를 할 거면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포트의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대표님도 한 20%는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그럼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이대호 와이스트리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